안녕하십니까. 경영언론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5주차 1교시 인사관리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1, 2, 3, 4주차에는 경영학의 총론 공부했고요. 5주차부터는 경영학의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론은 총체적인 거, 강론은 각계전투, 각각, 인사관리 각각, 6주차, 7주차 각각의 내용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 1교시 때는 1절, 2절, 3절 공부하고요. 2교시 가서 4절, 5절, 6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이네요. 인사관리의, 인사관리의 이해, 노동력이나 인력을 관리의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관리활동. 인사관리는 생산력에 대한 최고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삼는 생산관리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작업 능률의 향상을 위한 관리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관리란 사람 관리예요. 인사, 사람 인자. 사람 관리하는 게 인사, 재무, 돈 관리하는 거, 생산 관리 하게 되면 생산,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는 거 하는 거. 마케팅은 판매 관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인사 관리는 사람 관리하는 거다. 왜? 각각 1인당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일 잘하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설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의 주요 원칙들이에요. 첫 번째, 적재적소 배치, 공정한 보상, 공정한 인사, 신분의 보장, 독창력 개발, 조직의 기속감.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면 이 인사관리의 주요 원칙들은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뭐 머릿속에 여러분들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적재적소 배치란 무엇이냐? 나는 성격이 외형적이에요. 활발해요. 실내보다 실외에서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사람을 실내에 가다 놓으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외부 활동하는 거, 판매, 마케팅, 뭐 영업 이런 쪽에 두는 게 좋겠죠.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는 거. 나는 사람 만나기 싫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들 만나면 낯을 가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내에서 업무 보게 해줘야 되겠죠. 사무 업무 보는 게 좋겠죠. 나는 앉아 있는 것보다도 나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생산 쪽에 맡기는 거고요. 자기 적성에 맞게 보내는 것입니다. 공정한 보상이 있어요. 공정한 보상. 이 말은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들 1년간 열심히 했어요. 뭐 30홈런에 3할 타율에 타점이 100타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년 끝난 다음에 보상을 줘야 되겠죠. 너 연봉 작년에 비해서 100% 상승 이렇게 주면 되는 것이죠. 한 친구는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연봉 어떻게 돼요? 동결 0%. 얘는 작년에 비해서 너무 성적이 안 좋아요. 너희는 20% 너는 감봉 이런 식으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열심히 일하겠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공정한 인사.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보상도 물론 줘야 되겠으나 내가 가고 싶은 부서 또는 가고 싶은 직책, 승진 해줘야죠. 열심히 일했으면 마찬가지로 또 보상이 하나 일환이겠죠. 승진도 시켜줘야 되고 특진도 시켜줘야 되고 그러는 거겠죠. 특진이란 건 무엇이냐? 내가 대리 2호봉이에요. 내년에는 3호봉이 되는 건데 이걸 4호봉 시켜주는 거, 한 단계 건너뛰는 걸 우리가 특진이라고 그래요. 이게 인사죠. 근데 대리인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 과장 시켜주는 거겠죠. 그렇죠? 회사를 뭐 회사 살릴 정도면은 과장도 시켜주고 하는 거겠죠. 금융계 쪽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신한은행 대리가 갑자기 임원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차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신분의 보장.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점장이 또는 매니저가 수시로 실수할 때마다 확 잘라버려. 너 왜 왔니? 이래버리면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일하면서도 다른 데 알아보고 있겠죠. 신분의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갔는데 너 편하게 열심히 일해라. 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렇다면 내 신분의 보장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안정을 갖겠죠? 실수 안 하겠죠? 그렇죠? 손님들한테 하나라도 더 친절하게 대하는 거겠죠? 신분의 보장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독창력 개발, 그 기업 내에서 할 수 있는 또 특징 중에 하나겠죠? 뭔가 기존의 다른 새로운 걸 하나 개발해내는 거 참 좋은 거겠죠. 업무 방향을 뭔가 촉진시키는 방향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조직의 기속감. 여러분 버스라든가 지하철 타면 양복 입고 양복 왼쪽에 보면 그 회사 배지가 있을 거예요. 조직에 대한 기속감이에요. 소속감. 나 위에서 소속에 있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에 대한 기속감,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 나 이 학교 다녀. 나 우리 학교 다녀. 어떤 기속감이겠죠. 자신감. 이게 인사관리의 주요 원칙, 중요한 6개죠? 네, 6개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의 인사관리 전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직무 분석이란 각종 직무나 작업의 질적 내역을 분석하여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이나 요건 등을 확정하고 직무나 작업의 질적 차이를 명확히 하는 일. 직무 어떤 일이냐? 야구를 보게 되면 투수가 있어요. 타자가 있어요. 다 투수하고 싶겠으나 투수를 하려면 어깨가 강해야지요. 공을 던지고 싶은데 던질 줄 알아야 되겠죠. 타자가 되고 싶어요. 타자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잘 때리고 수비도 잘 해야 되겠죠. 투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발 투수가 있어요. 마무리가 있어요. 중간 투수가 있고 마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다 선발하고 싶겠지만 선발 투수 하려면 최소한 공을 100개 정도 던지고도 까딱 없애야 되겠죠. 직구 최소한 145 정도 던져야 되고요. 커브, 뭐 슬라이드, 커트 4개 정도 이상은 내가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중간은 20, 30개 정도는 내가 마음껏 던질 수 있어야 되겠죠. 최상의 컨디션으로 20, 30개는 던질 수 있는 능력. 선발 투수는 100개 던지려니까 어느 정도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겠으나 이 중간은 20, 30개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 던져야 돼요. 1회 내지 2회를 막아줘야 되고요. 마무리는 강속구를 가져야 되겠죠. 선발이나 중간에서 있지 않은 어떤 강속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9회를 지켜야 되는 거죠. 최소한 20개 정도는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마무리 투수. 또 담력이 강해야 되겠죠. 멘탈이 강해야 되는 거겠죠. 타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 수비를 잘한다. 나는 공격을 잘한다. 수비도 내야수가 있고 외야수가 있어요. 전부 다 내야수를 보고 싶어 하겠으나 내야수를 보려면 민첩해야 되겠죠. 외야수를 보려면 발이 빨라야 되겠죠. 외야수는. 그렇죠? 발이 빨아야 되고 또 타력감이 있어야 되겠죠. 내야수는 조금 타격이 떨어지더라도 수비를 잘하면 되겠으나 외야수는 발도 빨아야 되지만 타격도 좋아야 돼요. 잘 때려야 돼요. 수비와 공격을 다 갖춰 있어야 유능한 타자가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직무 분석하는 거예요. 선발 투수에 대한, 그러니까 투수에 대한 직무냐 타자에 대한 직무냐. 투수 중에도 선발이냐 중간이냐 마무리냐 같은 직무가 있어야 되고, 타자도 수비 너는 내야수냐 외야수냐 포수냐, 공격 너는 1번 타자냐 4번 타자냐 아니면 7번 타자냐 판단해야 되는 거겠죠. 그 직무 분석이에요. 네, 읽었으니까 지나가도록 할게요. 직무 분석의 주요 분석 대상. 직무 내용이 무엇이냐? 투수냐 타자냐? 노동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선발 투수 공 100개 던질 정도 돼야 되겠죠. 중간 20, 30개 던져야 되고요. 1회나 2회를 막아야 되겠죠. 마무리 1회는 확실하게 막아야 되겠죠. 150개를 시속 150km로 최소한 20개 정도는 던질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노동 환경이 어떠냐? 위험제가 어떠냐? 직무 요건이 어떠냐? 뭐 결과 책임이 어떠냐? 지도 책임 어떠냐? 감독 책임 어떠냐? 권한이 주어지느냐?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투수 같은 경우 노동 환경 위험제 위험하죠. 투수는 타자하고 투수하고 바로 마주보고 있지 않나요?
아마 타자가 때린 공에 가장 많이 맞는 선수가 투수겠죠? 위험하죠. 결과 책임, 이기면 투수, 지면 또 투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큰 어려움 없으니까 통과. 인사관리의 직무 분석의 방식, 면접 방식이 있고요, 질문서 방식이 있고요, 종합 방식이 있어요. 그 면접 방식이란 무엇이냐? 마주보고 하는 거겠죠? 보통 면접과 관찰을 병행해서 하는 거. 직장의 감독자가 작업자 면접을 통한 인지한 사실과 분석자 스스로가 관찰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주보고 여러분 그 상대방 이성 친구한테 마주보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또는 마주보고 헤어지자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 만나. 나 너 좋아해. 마주보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질문서 방식은 뭘까요? 서면으로 하는 건가 봐요. 서면으로. 차마 앞에서는 말 못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메일, 문자, 카톡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종합 방식은 면접과 질문서 방식 두 가지 다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만났어요. 오늘 남자친구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별 말이 없었어요. 왜 그러나 했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근데 헤어지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문자를 받았잖아요. 문자를 딱 보니까 뭐 사랑하는 남자친구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즐거웠어. 너는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야 돼. 이런 문자 딱 받잖아요. 그건 질문 방식과 면접 방식을 혼합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직무평가의 직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직무 상호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질적 차이를 상대적으로 수량화하여 이들을 상호 비교하는 것. 고용, 배치, 승진,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유용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항상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 평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얘 일 잘해. 얘 못해. 그러면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 건지. 5점 만점에 5점이란 건지, 5점 만점에 4점이란 건지 모르잖아요. 그저 그래, 그럼 5점 만점에 3점이라는 건지, 2.5라는 건지, 3.5라는 건지, 얘 못해 그러면 1점이야, 2점이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량화하는 거죠, 수량화. 그렇죠? 수량화하는 거. 직무 상호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질적 차이를 상대적으로 수량화하는 거. 이들을 서로 상호 비교하는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 한 7명의 교수들과 수업을 듣잖아요. 교수는 여러분들한테 학점을 평가하는 거고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시험 보고 평가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교수도 평가하게 될 거예요. 학기말 끝나고 나서. 어떻게 평가해요? 1점부터 2, 3, 4, 5점 중에서 줘야 되는데 5점이 좋은 겁니다. 5점 만점 5점. 이 교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럼 7명의 교수들 중에서 비교를 해봐가지고 평균을 3점이라 본다면 이 교수는 7명 중에서 상호 1, 2등 안에 들어가. 그럼 5점이죠. 이 사람은 한 3, 4, 5 그러면 4점이고요. 5, 6, 7 그러면 3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겠죠. 뭔가 수량화 시켜야 되는 거겠죠. 고용, 배치, 승진,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의용하겠죠. 평가 결과는 학점을 받았어요. 4.5 만점에 4.4 맞았어요. 그럼 장학금, 뭐 교육이 있다라든가 외부 뭐 여행 뭐 보낼 때 아무래도 그런 평가 자료로 쓰는 거겠죠. 직장 내에서도 고용, 배치, 승진,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되는 거예요. 교육은 뭐냐면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그 1년간 업무 평가 좋은 그 직원들은 그 당시에 태국이라든가 홍콩 보내줬어요. 그땐 그게 대단했던 겁니다. 90년대 초에는 홍콩도 보내주고 태국도 보내주고 연말에 이렇게 보내줬었어요. 그때 처음 비행기 타보는 거죠. 고용, 배치, 승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외 갈 때 비행기 처음 타보는 거예요. 국내는요. 신혼여행 갈 때 제주도 갈 때 한 번씩 타봤어요. 인사관리의 직무평가 방법 등급법 있고요. 분류법 있고요. 네. 등급법이란 게 무엇이냐? 직무의 변화도, 고난도, 위험도, 기술의 정도 등을 평가 요소로 직무의 순위를 정하는 것. 서열법인가요?
1등부터 2등, 3등 쫙 하는 거겠죠. 100등까지. 서열법. 분류법. 직무 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의무, 책임, 필요조건 등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 집계를 미리 발현해 놓고 각종 직무를 여기에 맞춰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큰 어려움 없으니까 통과. 점수법이 있고요. 요소 비교법이 있어요. 직무의 평가 요소의 숙련도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책임도라든가 뭐 작업 조건 등을 점수를 주고 합산하여 직무를 상호 비교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 뭐 프로 농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 자기네 선수들을 연말에 그 한 시즌이 끝나게 되면 서로 놓고 비교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친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이 어렵잖아요. 근데 선수가 10명 있으면 10명 중에서 잘한 거 아니니? 그럼 1등이죠. 이 친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냥 막연하게 잘했다가 아니라 10명의 선수들 중에서 비교해보니까 얘는 제일 잘한 것 같다. 얘는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서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나 되게 예뻐 거울 보면서 혼자 거울 보면서 나 되게 예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친구랑 비교해보니까 진짜 예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소 비교법, 지능, 숙련, 체력, 책임감, 작업 조건 등과 같이 5가지 정도의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지능이 뛰어나냐? 숙련도가 있느냐? 체력이 좋으냐? 책임감이 어떠냐? 작업 조건이 어땠느냐? 라고 서로 비교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게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아직 직장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면을 거십시오. 직장생활을 체면에 안만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아르바이트 갔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인사고과, 성적 평가나 근무 성적 등과 같은 인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인사고과. 내가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일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점장이나 매니저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같이 아르바이트에 보면 한 5명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이 중에 1, 2, 3, 4등을 나오겠죠. 나는 되게 잘했는데 매니저가 보기에는 더 잘한 애가 있는 거예요. 나는 2등이구나 라고 보는 거겠죠. 난 되게 잘했는데 매니저도 너 진짜 1등이야. 5사람과 비교했을 때 네가 진짜 잘했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건 좀 상대성이 많이 있죠. 물론 절대성도 있으나 상대성도 있는 거겠죠. 임무가 무엇이냐? 승진. 승진이라 하면 사원에서 대리 들고 대리에서 과장 되는 게 승진이고요. 승급이란 무엇이냐? 사원 1호봉에서 2호봉 올라가는 거예요. 3호봉 가는 거예요. 4호봉쯤 되면 이제 대리가 진급되는 거겠죠. 군대 갔더니 2등병,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인가요? 5호봉은 없고 1병 되는 거겠죠, 이제는.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4호봉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다 치고요. 5호봉까지 가나요? 이게 승급이에요. 나 1병, 2호봉인데 3호봉이 아니라 4호봉 이렇게 갈 수도 있는가 보네요. 승급하는 거 보니까. 사격 훈련 가가지고 우리 부대 대표로 나가서 뭐 육군 전체에서 내가 1등하고 하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상여금, 보너스 줄 때 일 잘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교육훈련, 이번에 해외에서 교육훈련이 있는데 가장 우수한 성적 가진 직원 보내겠다. 뽑혀가는 거겠죠. 배치, 이번에 연구소를 하나 만드는데 우수 직원을 연구소로 보낼 거야. 배치하는데 하겠죠. 등을 공평하게 처리하여 직무 수행에 대한 종업원의 열의를 높여주고 조직의 일체감을 함양시켜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목적이 있다. 뭐가요? 인사고과요. 인사고과, 인사평가를 안 하면 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회주의가 공동작업, 공동분배라, 공동생산, 공동분배인가요?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분배는 똑같은데 내가 혼자 왜 열심히 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각자 노력한 만큼 가져가라 그러면 자기 거니까 열심히 해라겠죠?
자기 집 뒷마당에 있는 텃밭은 열심히 가꾼다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인사관리의 인사국가 방식에는 서열법이 있고요. 평정척도법이 있고요. 얘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요? 누르는 것도 힘들어요. 또 있나 봐요. 네. 인사국가 방식에는 민주적으로 행하고 결과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따르도록 배려한다. 서열법, 성적 순위 비교법, 근무 성적이나 능력에 대한 순위를 정합. 서열 마찬가지예요.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대로 쫙 정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키 여러분들 자리 정할 때 요즘도 그러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도 그랬고요. 제일 작은 애부터 제일 큰 애까지 일렬로 쭉 세워놓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큰 애가 1등, 1번 하더라고요. 1번, 2번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예, 서열법이겠죠.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고사 봐가지고 성적 순대로 1, 2, 3, 4, 5, 6 등 쭉 정하는 거겠죠. 서열법이에요. 평정척도법. 도식은 평정척도표에 기재된 평정요소의 종업원의 특성이나 직무 수행상의 능력, 실적 등을 평정자가 체크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단계식은 평정척도를 A, B, C, D, F 수미양과 등과 같이 몇 등급으로 구분하여 종업원의 성적을 등급별로 체크한다. 서열법은 나 1등이야, 5등이야, 10등이야 뭔가 그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수나 A는 뭐겠어요? 1등부터 30까지는 다 수야. 30%까지가 A인가요? 40%까지가 A죠? 그럼 1등 하나 40등 하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A 받으니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겠죠? 중학교 때 수는 90점 이상이면 수잖아요. 그럼 99점 맞으나 90점 맞으나 똑같이 수예요. 그쵸? 그겁니다. 단계식이죠. 89점 맞으나 80점 맞으나 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네. 그럼 우리는 100%니까 40%까지는 A, 41%부터 웬만하면 95%까지는 B를 주니까 뭐 41등이나 95등이나 다 같이 B 이렇게도 해줄 수 있겠네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그렇습니다. 대조 리스트법. 직무 기준이 될 만한 표준 행동을 별한 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조 리스트표라는 거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리스트. 그렇죠? 요 항목에 비교하는 거고 요 항목에 비교하는 거고. 언더스탠드? 인사관리의 권리적인 체계. 네. 인사관리에는 교육적 기능이 있어요. 교육적 기능. 여러분들이 인사부에 가시면요. 이 다음에 직장 들어가서 가능하면 큰 직장. 인사부는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인사부는 인사부장님이 계세요. 인사부는 인사부장님이 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수과장, 교육과장이 있어요. 연수과장, 교육과장, 인사과장. 부장님 밑에 과가 두 이렇게 나눠져요. 이해가시죠? 경영학과 그러면 1, 2, 3, 4학년으로 구분되듯이 인사부 그러면 연수과장과 인사과장이 있어요. 이 교육적 기능은 바로 연수과, 교육과장이 담당하는 거겠죠. 채용하는 거, 교육시키는 거, 취업관리하는 거, 그게 이제 교육적 기능, 연수과장이 담당하는 것들이겠죠. 채용관리, 경영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 연수관리, 종업원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보다 좋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기능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평소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 등등이 바로 연수관리예요. 취업관리는 교육적 기능과 취지가 다르지만 경영 내 직장 교육을 유지하는 것. 우리 회사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분위기는 환경은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방침은 이거예요. 우리 회사 회장님의 업무 지침 따라주시길 바래요. 뭐 흡연은 밖에 나가서 하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8시 출근, 5시 퇴근 지켜주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뭐 정시 퇴근해 주세요. 그런 거겠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니까 꼭 지켜주시길 바래요. 길거리 복도 걸을 때는 사뿐사뿐 걸어주시고요.
내 전화번호 올 때는 3번 내로 전화기를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뭐 복도에서 상사를 만나면 가볍게 목례를 해주시고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대화를 할 때는 가능하면 작은 소리를 해주시고요. 뭐 그런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번엔 유지적 기능, 이거는 이제 인사 과장이 하는 거죠. 임금 관리 해주고 있고요. 안전과 위생 관리 해주는 거고요. 복리와 후생 관리 해주는 거고요. 신분 보장 해주는 거죠. 인사 관리.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최대 요인은 임금이죠. 그래서 아마 월급 관리해 주는 거겠죠. 인사과에서 월급, 너는 한 호봉 승진, 두 호봉 승진, 보너스 뭐 이렇게 다 인사과에서 하는 거겠죠. 안전과 위생 관리, 작업을 하기 쉽도록 직장 환경을 정비하는 면에서 인간의 생리적, 육체적인 기능에 적응하는 환경시설과 설비 기능의 정비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과 위생 관리, 뭐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난방 시설 잘 해주고 있고요. 환기 잘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바닥에 먼지 안 쌓이게 청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꼭 해주길 바라고 있고요. 휴지통 잘 지워주고요. 그렇죠?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뭐 휴게실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런 겁니다. 어려운 게 없겠죠? 뭐 좀 더 좋으면 직원들한테 1인 1 노트북 하나씩 나눠주는 것도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 하나씩 다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뭐 LG 같은 데 가면은 스마트폰 50% 세일,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가게 되면 직원들한테 30% 세일 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요. 저는 받아본 적 없어요. 복리와 후생관리, 경영활동에서 약간 이탈한 기능이지만 종업원의 사회적 생활 향상 측면에서 사생활의 향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복리와 후생, 복지와 후생, 남녀 차별은 아니지만 아마 여성분들한테 이 복리후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출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출산휴가 같은 거. 뭐 3개월 주는 데도 있고 1년 주는 데도 있고 심지어 2년까지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거 여성의 뭐 환경 잘 만들어주고 하는 거. 그래서 복리와 후생은 저는 급여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복리후생 아니겠나라고 싶어지고 있고, 안전과 위생 관리도 또 중요한 게 임금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근무 환경이 좋아야죠. 막 창고 같은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용한,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면 나오는 그런 안락한 인테리어 안에 있는 그 근무 환경 좋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근무하는 게 낫겠죠? 마찬가지 에어컨 나오고 난방되고 딱딱거리지 않고 주변이 소음 소리 안 들리고 막 기름 냄새 안 나고 그런 안락한 환경 중요한 거고, 복지가 잘 돼 있는 거 중요해요. 급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가시죠? 심지어 뭐 삼성 같은 데는 여름에 휴양지 어디로 갈래? 그래가지고 그 숙소, 콘도미니엄이라든가 호텔 다 예약해주고 있고요. 비행기까지 다 티켓팅 해주는 하고 그 휴가철 쓰라고 용돈도 주고 한다고 그래요. 저는 받아본 적 없어요. 신분보장, 인간의 욕구의 기본적인 것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이 회사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너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 실수하면 그냥 내보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 우리 회사 들어왔으니까 평생 직장이야. 앞으로 열심히 하고 나의 회사라 생각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근무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근무하겠죠. 야구 타자가 있어요. 박병호 타자, 넥센, 요즘 키움의 그 박병호 4번 타자. 예전에 뭐 저기 LG에 있을 때는 2군에 있다가 1군에 올라오게 되면 뭐 한 게임 두 게임 안타 못 치면 다시 2군 내보내버리고, 또 한 달 있다가 다시 1군 와서 안타 못 치면 또 내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사무실 올라오게 되면 불안해서 못 때리죠. 근데 넥센에 가자마자 너 1년간 내 신분 보장해줄게 마음껏 해니까 그때부터 홈런이 터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신분의 보장이란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데 맨날 헤어지자고 그러면 불안해서 못 만나겠죠. 이놈이 그렇지 않겠어요? 고용관리의 고용관리를 의한 무엇이냐, 이제 2절인가요? 고용관리, 현재 및 미래 소요 인력을 분석하고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확보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조정해 나가는 관리 활동, 모집하고 선발하고 배치하는 게 바로 고용관리다. 사람 뽑는 거예요. 사람 뽑아서 모집 공고 내고 선발해서 뽑아가지고 교육시킨 다음에 그 사람 적성에 맞게 적재적소 맞게 배치시켜주는 게 그게 바로 고용관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번 과목이 인사관리니까 인사과에서 하는 거겠죠.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공고 잘 내야 되고요. 선발 잘 해야 되고요. 배치 잘 해야 되겠죠.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모집, 선발, 배치란 무엇이냐? 모집하는 거. 모집이 무엇이냐? 네, 모집. 내부적 공급원에서 모집하는 방법. 회사 내에서 뽑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증권사 다닐 때요.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펀드 매니저를 외부에서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회사가 더 잘 나가는 회사인데 외부에서 누굴 데려와? 우리 회사에서 인재가 많은데 그 우리 회사 내에서 뽑는 거예요. 우리 회사 내에서.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공고를 내겠죠. 너희들 중에서 펀드 매니저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지원해. 그럼 지원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그때 지원했었죠. 그래서 45명이 지원했었나 봐요. 45명이. 그 중에서 제가 1등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팩트. 사내에서 구성원의 전직이나 승진을 통해서 자격 인력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2명 뽑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펀드 매니저로 한 2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다시는 펀드 매니저 하기 싫어요. 네. 어려운 직업이 펀드 매니저예요. 흰머리 생겼어요. 그때부터 머리 빠지고요. 외부적 공급원에서 모집하는 방법. 외부에서 뽑는 거예요. 이건 내부에서, 회사 내에서 뽑는 거고. 여러분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싶으면 학교 내에서 CC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교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동아리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밖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부적에서 만나는 거. 외부적, 회사 밖에서 모집하는 방법이에요. 광고에 대한 방법 잘 아시죠? 이거는 인터넷 광고도 있고 신문 광고도 있고 TV 광고도 있고 뭐 길 가다 보면 전봇대 붙여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교육기관을 통하는 방법 이건 좀 이따 할게요. 고용 대행기관을 통하는 방법은 이건 우리가 이제 예전 같으면 뭐 직업 소개서 요즘은 헤드헌터 H 머리인가요? 머리 헤드 맞나요? 헌터 TER 헌터 사냥꾼 헤드헌터 헤드 사냥꾼들이에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많이 뽑기도 해요. 주로 외국계 기관들이 많이 그러죠. 구성원을 통하는 방법. 여러분 친구가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일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여러분 친구가 일을 하고 있었고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회사로 가버렸어요. 빈자리가 생겼어요. 이 자리가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부장님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야 너랑 같이 일할 사람 하나 데려와. 이해가시죠? 구성원 통해서 회사 내 직원 통해서 네가 하면 하나 데려와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친구 잘 사귀세요. 교육기관을 통하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기관 통하는 방법 뭘까요? 제가 여러분 카톡에 그 올린 거 있죠. 카톡에 그 잡지협회 한국잡지협회 올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교육기관에서 뽑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잡지사 뭐 신문사라든가 뭐 출판사 이런 데서는 그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요. 사람 있으면 보내죠. 교육기관에서는 사람을 모집해서 뽑아가지고 한 넉 달간 교육시킨 다음에 성적 순으로 왜냐하면 A라는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잖아요. 우리 교육생이 36명인데 서로 이 회사 가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적 좋은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겠죠. 그게 공정한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교육 4개월간 교육시킨 다음에 성적 순대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겠죠.
그게 바로 교육기관을 통해서 모집하는 방법들이에요. 그 잡지협회 같은 방법을 통해서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도 교육기관 아닌가요? 우리 학교에도 예를 들어서 취업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취업 의뢰를 보고 적당한 학생, 거기에 맞는 학생을 보내주는 것도 있잖아요. 대학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학원도 있겠죠? 코딩, 전산 프로그램, 학원으로 또 웬만한 또 중소기업에서 의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학원에서 교육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보내줄 수도 있는 거겠죠. 커피 한잔 했습니다. 고용과 보직관리 선발, 이제 모집이고요. 이제 선발하는 거. 어떻게 선발할까? 여러분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잘 선발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죠.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고용하는 것. 선발에서 유사항, 직종별 선발 기준을 엄선할 것. 정실이 자용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할 것. 면접 당전자는 면접 목적에 따라서 엄선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 직종별 선발 기준을 엄선할 것. 우리 투수 야구 또예요. 우리 학생들 야구 좋아하잖아요. 투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투수 공 잘 던지는 사람 뽑아야죠. 잘 때리는 사람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발 투수는 많아요. 마무리가 필요해요. 마무리. 그럼 마무리 투수에 맞는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마무리 누가 있나요? 삼성에? 또 생각이 안 나요. 삼성에 누구죠? 왜 자꾸 축구선수 손흥민이 떠오르죠? 마무리로 유명한 친구들 있잖아요. 각 야구팀들이 마무리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선발은 많은데 마무리가 없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최소한 공 한 20개 정도를 150km 가까이 던질 수 있는 강심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마무리. 거기에 맞는 기준을 엄선해야 되겠죠. 정실이 작용하거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 작용하거나 친분이 작용하거나 뭐 지역 뭐 학연 이런 게 작용하면 안 된다 그런 거겠죠. 개입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야 되겠죠. 배제한다. 면접 담당자는 면접 목적에 따라서 엄선될 것. 투수를 뽑으려면 투수 출신이 가서 데려와야 되겠죠. 타자 출신이 가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또 많이 됐는데 많이 남았네요. 배치하는 거죠, 이제. 뽑아서 그냥 넘어갔네요. 배치 그냥 지나가서 미안한데요.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사람 보내줘야 돼요. 마무리가 필요하면 마무리 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무리가 필요한데 잘 때리는 박병호를 보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타자를 보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바로 그겁니다. 배치예요. 배치. 여러분도 여러분 각각에 맞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이상형에 맞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거예요. 배치. 이제 인사 이동 관리가 있어요. 급마다 보면 전직 옮길 수 있잖아요. 동등한 다른 직무나 직위로 옮기는 수평이동, 옆에 부서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커피숍에 알바를 갔어요. 카운터에서 손님하고 계산하고 이러고 있어요. 한 친구는 뒤에서 커피 만들고 있어요. 바리스타 하고 있어요. 나는 카운터 보고 있고 얘는 바리스타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바꿔줄 수 있잖아요.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 그냥 묵묵하게 나는 바리스타 커피 만들래. 이 친구는 나는 커피 만드는 것보다 사람 만나면서 계산하고 안녕하세요. 잘 가서 인사하는 게 더 좋아.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작업 집단, 다른 작업장, 다른 업무 부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라고 보는 겁니다. 각각 적성에 맞는 자리 보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또 뭐가 있나요? 생산 상황에 따른 전직도 있고, 대체를 한 전직도 있고, 유능한 조직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직도 있고, 그러네요. 생산 상황에 따라서 명절 때 같은 데는 판매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겠죠. 물론 명절 직전에는 물건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 쪽에 많이 사람들이 몰려야 되겠으나 면접 임박해서는 명절 임박해서는 판매 쪽에 사람들이 또 많이 가야 되겠죠. 바로 그런 거죠. 대체를 위한 전적. 조업이 부진하여 각 부문에 걸쳐 일정 수 인원 정리가 불가피할 때라고 보는 겁니다. 대체. 유능한 조직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직. 전문화나 분업의 원리를 내세울 수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융통성 있는 조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직이 있을 수 있고, 구조적인 전직. 신규 고용 배치가 잘못된 경우, 뽑았는데 부서 배치를 잘못한 경우, 당의 부서 감독자나 동료들과 뜻이 맞지 않는 경우, 건강상 또는 연령상의 경우, 조직생활 하다 보면 동료들과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옮겨주는 게 좋은 거죠. 군대도 많이 그렇지 않을까요? 승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현재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 이동하는 거. 이직, 네. 현재 직위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 승진하게 되면 책임이 높아지겠고 권한이 증대되고 급료도 증가하고, 그렇죠? 유리한 게 많은 거죠. 동기를 유발하여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는 요인. 올라가면 좋잖아요. 월급 올려주는 게 좋아요, 승진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과거에 한국 사람들은 승진을 선호했고요. 미국 사람들은 승진보다는 급여 올라가는 게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과거에. 근데 요즘은 또 모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쨌거나 높이 올라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직.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만두겠습니다. 사직, 휴직, 해직, 퇴직 등등이 있나 봐요. 이제 교육훈련이에요. 직무분석을 토대로 교육훈련, 직무분석을 토대로 새로이 채용된 신입사원이나 각 계층에서 개발하고 싶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신입직원 교육시켜야죠. 우리 회사 하는 일이 무엇이다. 각 부서 업무를 쫙 소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로 승진했어요. 신입사원이. 그러면 대리 교육을 또 시키는 거예요. 대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신입직원 때 사원 때 하듯이 행동하면 안 된다. 이제 관리자가 됐기 때문에 대리가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쭉 교육을 또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 됐으면 과장에 맞는 직책을 또 교육을 또 시켜요. 또 부장이 되면 부장에 맞는 교육을 또 시켜줘요. 이해가나요? 그겁니다. 군대 가도 신입 때, 이병 때 훈련소에서 교육시키고 신병 배치받아서 부대 가면 그 부대에 또 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분대장 되면 분대장 교육도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각각 직책에 맞는 교육. 또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또 교육을 또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갑니다. 교육훈련의 종류는 종업원 훈련이 있고요. 감독자 훈련도 있고요. 또 있나요? 네. 종업원한테 맞는 훈련, 직업학교 훈련, 도제 훈련, 실습 훈련, 지도공 훈련, 직장 내 훈련, 세미나 파견, 대학에서 청강 등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도제란 말 처음 들어보나요? 의사들이 도제 제도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의사가 있고 밑에 인턴 레전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턴이 또 커가지고 의사가 되면 밑에 또 인턴 레전트 생기잖아요. 도제. 옛날에 그 정비소 가게 되면 대장이 있겠죠. 밑에 종업원 그 직원들이 여러 명 있겠죠. 훈련병들이. 도제제도라고 그래요. 이런 걸 도제제도. 감독자 훈련. 생산 라인의 담당자를 직접 지도 감독하는 감독자를 위한 훈련. TWI 공장 내 또는 직장 내 훈련 방식. TWI 방식은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자주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같이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대학도 그래요. 요즘에 비대면이라 아쉬움이 너무너무 큰데요. 대학에서의 교육은 강의실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받는 교육은 한 20-30%밖에 안 돼요. 대학 교수님한테 통하는 교육.
여러분들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강의를 받는 시간은 2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20시간. 나머지 시간은 학교 내에서 머물면서 선후배를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고 동아리 생활을 하고, 그쵸? 오며 가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러면서 보고 듣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보고 듣고 하는 거, 그게 대학의 생활. 그리고 선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듣는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교수님한테 듣는 거보다는 선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좀 더 따끈하고 좋을 수 있잖아요. 와, 또 친구 통해서 듣는 게 있잖아요. 쟤는 저런 거를 다 알고 있네. 나는 그동안 뭐 했어? 우리 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대화밖에 안 했는데 쟤는 저런 대화를 하고 저런 걸 알고 있네. 와, 쟤는 춤도 잘 춰, 노래도 잘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관리자 훈련. 뭐 많아요. 경영자 훈련. 관리자 훈련에는 MTP라고 그러고요. JST라고 있나요? 관리자 훈련 계획의 약자로 미 공군에서 중국 관리자 훈련 계획으로 개발된 훈련 방식. TWI 대상보다 상위에 있는 관리층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 관리자 그러면 일반적 부장님들이죠. 부장님들. 사무 부분에 있는 중간 관리층이나 제1선 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 교육 훈련 방식. 네. 경영자 훈련. 경영자 훈련이니까 임원들이죠. 임원. 이사, 상무, 전무, 사장님들. 정치, 경제, 정치, 경제, 경영, 사회, 문화, 과학 등에 관한 기초 이력을 습득하고 시사를 파악하고 기술적 훈련을 통해서 세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식견을 배양하고자 부문 경영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훈련. 결국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격할 때인지 후퇴할 때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공격 앞으로 할 때 공격 앞으로 해야 되고, 공격할 때 후퇴하고 후퇴할 때 공격하면 망하죠. 많아요. 교육 훈련 방식, 강의 방식이겠죠. 교육 우리가 훈련할 때는 강의식으로,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뭐 실험 실습도 있겠으나 주로 강의 방식이죠. 교단에서는 선생님이나 교수가 일반적으로 혼자 떠들잖아요. 강사가 구두로 전달하는 방법, 사고력 개발이 주목적이고 일시에 많이 교육시킬 수 있는 장점과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로 끝날, 이건 단점이죠. 장점이 있으나 이건 단점이 되는 거겠죠. 그냥 교수나 선생님 일방적으로 혼자 떠들잖아요. 일방향. 그렇죠? 회의식 방식.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참가자 전원이 의견을 내서 해결하는 방식. 이해도를 깊게 하는 집단 사고의 훈련 형태. 학습 내용이 풍부하나 회의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지도자가 많지 않아서 리더십의 함양이 어렵습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는 거니까요. 회의를 하려면 회의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능도 보게 되면 윤우님, 유재석 씨가 보면은 예능도 잘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유재석 같은 인재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유능하게 많지 않잖아요. 저도 뭐 다른 사람 몇 사람들이 있는데 유재석 말고 다른 사람들 할 때는 그냥 채널이 돌아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얼굴도 쉽고 목소리도 쉽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청자적 방법. 신입사원에게 제품, 공정, 판매, 정보, 기계, 조업 등에 관한 입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유용한 교육 방식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시청각적. 화면 틀어놓고요. TV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 각 교실마다 시청각실, 각 강의실, 교실마다 TV 한 대 있었잖아요. 그 시청각 교육 받았겠죠. 역할 연기법, 심리극이라 하며 현실에 가까운 상황을 설정하여 각 피격자의 판단으로 5분 내지 10분간 실제 행위를 하게 하고 참가자 전원이 비판하고 토의하며 판단이나 행위를 개선시키려는 새로운 훈련 방법. 역할 연기법. 예전에 TV 보면 엄마가 있고 딸이 있어요. 엄마가 딸의 역할을 하고 있고 딸이 엄마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딸이 엄마 역할하고 딸이 엄마 뭐예요? 엄마가 딸 역할을 하고 있고 딸이 엄마 역할을 해요.
근데 그동안 딸이 말이 참 안 들었어요. 근데 엄마 역할 할 때 딸한테 뭐라고 말해요? 일찍 돌아라. 공부 좀 해라.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가 되니까 엄마로서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엄마가 할 때는 싫었으나, 그런 소리가 들었으나, 내가 엄마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딸의 입장에 된 엄마는 뭐라고 말해요? 피곤해서 그래요. 일찍 일어나고 싶으나 피곤해요. 그렇죠? 또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장 가도 많이 그래요. 부장님과 사원이 서로 입장을 바꿔서 많이 해요. 사례연구법,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겠죠. 코로나19로 인한 뭐 대면 수업의 기간인데요. 과거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어 라고 말을 참 못해요. 뭐 메르스라든가 뭐 사스가 있었으나 어쨌거나 이 코로나19라는 사례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고작 꺼내는 게 뭐 중세 시대 뭐 흑사병 사례를 가끔 꺼내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례연구법 과거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말하겠죠. 브레인스토밍 이거는 좀 중요한 거죠. 오스본에 고양된 그 뉴 아이디어 개발 방식 두뇌 성풍 또는 두뇌 짜기로 번역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분방한 입장에서 착상을 발표하게 하고 이를 결합하고 연결하여 실행 가능한 하나의 새로운 착상을 만드는 것. 그쵸? 이 브레인스토밍. 여러분들 직장 들어가면 브레인스토밍 많이 해요. 앞서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했지만 한 사람이 아이디어 내고 요약 정리하고 PT 만들고 발표하고 한 사람이 다 하는 데는 뭔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브레인스토밍 한 8명 정도 그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툭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역할이에요. 아이디어 툭 던져요. 요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탁 보고 뭔가 시리즈를 만들어요. 시리즈를 막 나열해요. 근데 결론을 못 내요. 이 사람은 다 듣고 결론을 마무리를 딱 정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 다 듣고 또 정리하는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사람마다 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이디어를 툭툭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은 아이디어를 딱 듣고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다 듣고 나서 뭔가 결론을 내는 사람. 이거는 모든 걸 요약 정리하는 사람. 이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두뇌 짜기. 이해가시죠? 이건 직장 가면 여러분들 아마 팀별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발표까지 해요. 어느 팀이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그래요. 제가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걸 내더라고요. 10년 후에 증권맨으로서 10년 후에 너의 위치를 말하라. 그때 뭐 전부 다 뭐 나는 평양에 지점을 내가지고 평양 지점장 초대 지점장 하겠다고. 그때가 1987년도인데 97년도에는 남북통일 돼가지고 평양 갈 줄 알았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2021년도잖아요. 2031년도에는 남북통일 돼가지고 평양 갈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이번에는 진짜 되겠죠. 뭐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었다가 또, 네, 2교시 수업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